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음식을 고체로 먹을 때랑 액체로 마실 때 우리 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칼로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영양소의 물리적 형태, 그러니까 고체냐 액체냐가 소화, 포만감, 또 호르몬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최신 연구를 통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왜 액체 칼로리는 우리 몸이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목표 달성, 체중 감량이든 근육 증가든 여기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양 섭취를 이야기할 때 보통 완전 식품이냐, 보충제냐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고체 상태인지 아니면 액체 상태인지 이 물리적인 형태가 영양소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 자연 상태의 식품부터 시작해서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 대용 쉐이크, MRP, 그리고 특정 영양소, 예를 들면 단백질 보충에 초점을 맞춘 단백질 쉐이크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완전 식품은 그 자체의 구조나 섬유질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MRP는 편리하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단백질 쉐이크는 보통 빠른 단백질 공급과 흡수,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죠. 그럼 고체와 액체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씹는 행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인데요. 이걸 전문적으로는 두뇌 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씹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와 소화기관에 자, 이제 음식이 들어간다, 준비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씹는 동안 입안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먹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지잖아요. 심지어는 삼키지 않고 씹기만 하는 가상섭식만 해도 식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고요. 반면에 액체는 어떨까요? 거의 씹는 과정 없이 그냥 후루룩 마시게 되잖아요. 섭취 속도 자체가 훨씬 빠릅니다. 고체 음식 먹을 때보다 분당 섭취 속도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러면 그 중요한 초기 신호 단계가 거의 생략되는 거죠. 이렇게 씹는 단계를 건너뛰면 그 다음 단계인 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에 도달한 다음에도 차이가 필요합니다. 고체 음식은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또 소화 효소와 섞여야 하잖아요. 이런 기계적, 물리적 소화 과정이 필요해서 위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보통 위 안의 내용물이 절반 정도 비워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반감기라고 하는데 대략 120분 정도 걸린다고 봐요. 이렇게 위에 오래 머물수록 포만감도 더 오래 가겠죠. 물리적으로도 배가 부른 느낌도 있고요. 반면에 액체는 훨씬 빠릅니다. 영양분이 들어있는 액체라고 해도 이런 기계적인 소화 단계가 거의 없거나 아주 짧기 때문에 위 배출 반감기가 약 한 20분 정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 속도 차이가 포만감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 중 하나예요. 이런 소화 속도의 차이는 당연히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여기서 또 작동을 합니다. 고체 음식처럼 천천히 소화될 때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들이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분비돼요. 대표적인 게 콜레시스토키닌인데요. 이 호르몬은 특히 위 배출 속도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진 그렐린 분비는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요. 이런 모든 정보들이 장과 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소위 장뇌축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처리됩니다. 아무래도 액체 식사는 이런 호르몬 반응을 유발하는 강도나 지속시간이 고체 음식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런 소화 과정과 호르몬 반응의 차이는 칼로리 보상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즉, 액체로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알아채지 못해서 다음 식사 때 더 먹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많은 연구들이 바로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액체 형태의 식사 대용품을 먹은 그룹이 똑같은 칼로리의 고체바 형태로 먹은 그룹보다
그 다음 식사에서 평균 13.4%나 더 많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이거 꽤 큰 차이인데요. 아마도 액체를 마셨을 때는 위에 기계적인 팽창 신호나 특정 영양소를 감지하는 신호가 고체 때랑은 달라서 장뇌축을 통해서 전달되는 포만감 신호 자체가 좀 불완전했기 때문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꽤 큰 차이인데요. 아마도 액체를 마셨을 때는 그 위에 기계적인 팽창 신호 그리고 특정 영양소를 감지하는 신호가 고체 때랑은 달라서 장뇌축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포만감 신호 자체가 좀 불완전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총 섭취 칼로리가 자기도 모르게 늘어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 닭가슴살이냐 단백질 쉐이크냐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통째로 먹는 것과 사과 주스로 마시는 것, 또는 일반 식사를 하는 것과 그걸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재료는 같아도 형태가 달라지면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료, 뭐 과일이나 요거트, 견과류 같은 걸 넣어서 스무디를 만들었다고 해도 일단 갈아서 액체 형태로 만들면 씹는 저항감이라든지 위에서 천천히 비워지는 속도 같은 그런 고체 음식이 주는 포만감 증진 효과는 상당 부분 사라지고 액체와 비슷한 생리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물리적 상태가 핵심 변수인 거예요. 그런데 액체 칼로리가 포만감을 덜 준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특성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점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이 목표일 때는 액체 칼로리가 포만감을 덜 줘서 총 섭취량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육량을 늘리려고 일부러 칼로리를 많이 먹어야 되거나 질병이나 노화로 식욕이 없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낮은 포만감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좀 더 수월하게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포만감 유발 효과가 약하다는 점이 어떤 특정 목표나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략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지혜겠죠.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먹는 영양원의 물리적 형태, 즉 고체냐, 액체냐 하는 것은 그 씹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뇌의 반응, 그 위에 머무는 시간, 식욕 관련 호르몬 분비 패턴, 그리고 다음 식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칼로리 보상작용까지 아주 다양한 생리적 단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 과정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식품이 좋다, 가공식품은 나쁘다 같은 이분법적 생각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건강 목표나 필요에 맞는 식단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식품의 물리적 형태가 우리 몸의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면 단순히 칼로리 숫자나 영양 성분표를 보는 것 이상으로 식품의 물리적 형태가 우리 몸의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면 단순히 칼로리 숫자나 영양 성분표를 보는 것 이상으로 식품이 우리 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영양 섭취에 있어서 고체냐 액체냐는 그 물리적 형태가 포만감에 미치는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원리를 적용해서 체지방 감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체지방을 줄이려면요, 우리가 결국 먹는 것보다 소모하는 게 더 많아야 하는 이른바 그 에너지 결손 상태가 필요하다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아는 것과 실제로 배고픔과 싸워가면서 계속 유지하는 건 정말 다른 얘기 같아요. 지속성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칼로리 결손 상태를 쭉 이어가려면 결국에는 그 포만감,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그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품,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냥 액체로 마시는 것보다 고체 형태로 된 완전 식품이 훨씬 포만감을 크게 줘요. 아무래도 식이섬유도 많고 수분 함량도 높고 그렇거든요. 식이섬유도 종류가 있는데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는 소화 속도를 좀 늦춰줘요.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물에 안 녹는 불용성 섬유는 장 운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에 좋고요. 이렇게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도 안정시켜주고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돼서 과식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처럼 부피는 큰데 칼로리는 낮은,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들이 좋다는 거예요. 적은 칼로리로도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칼로리 줄이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실제로 어떤 연구를 보면 식단의 에너지 밀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지방 적은 살코기, 생선, 채소, 과일, 통곡물 이런 것들을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게 배고픔을 관리하면서 칼로리 결손 상태를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양을 줄이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질 위험이 항상 따라와요. 이게 그냥 건강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이어트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군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게 부족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고요. 대사율이 떨어지면 칼로리 소모도 줄어들겠죠. 또 아연이나 철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특정 음식, 특히 단 거, 탄수화물 같은 게 막 당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나 칼슘은 지방 대사랑 관련이 있고 요오드, 셀레늄, 아연은 또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거든요. 갑상선 기능도 대사랑 직결되고요. 그래서 완전 식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미량 영양소들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주니까요. 다이어트 중일수록 영양 밀도가 높은 다양한 완전 식품을 잘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이들 드시는 단백질 쉐이크나 식사 대용 쉐이크는 어떨까요? 물론 기본은 완전 식품 섭취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그 쉐이크도 현명하게 사용하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체중 감량할 때 근육이 빠지는 걸 최소화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자기 체중 1kg당 1.3g 이상은 먹는 게 좋다고 권장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인데 음식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울 수 있죠. 이럴 때 단백질 쉐이크는 불필요한 지방이나 탄수화물 섭취 없이 단백질만 딱 골라서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칼로리 효율성이 높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바쁘거나 운동 직후처럼 제대로 식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식단을 꾸준히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식사 대용 쉐이크라고 하는 것들은 아예 칼로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칼로리 관리하기가 쉽죠. 실제로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도 꽤 있고요. 하지만 쉐이크에만 너무 의존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쉐이크는 아무래도 씹는 음식보다 그 포만감이 덜하고 미량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크로 식사를 때우다 보면 금방 배고파져서 오히려 다른 걸 더 찾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요. 식욕 조절 호르몬의 교란이 생겨서 탄수화물 갈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살 빼려고 쉐이크를 먹었는데 오히려 탄수화물이 더 당기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쉐이크 때문에 오히려 배고픔이나 식탐이 악화되는 그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완전식품이랑 이 쉐이크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이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한데요. 90, 10 원칙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90%는 가공을 최소한 완전식품으로 채우고 이제 이게 식품 우선 접근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쉐이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만으로는 단백질 모피량을 채우기가 너무 힘들다거나 운동 후에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완전식품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단백질 쉐이크를 활용하는 거죠. 식사 대용 쉐이크는 칼로리 조절이 정말 필요하고 또 그 제품 자체에 영양소가 잘 강화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매번 식사 때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식사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포만감인가? 만약 포만감이 중요하다면 완전식품을 선택하고 아니면 단백질 섭취 효율이나 간편함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하면 그때는 쉐이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체지방 감량의 기본은 결국 지속적인 칼로리 결손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들려면 포만감을 주고 또 필수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완전식품 섭취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쉐이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예요. 단백질 목표량을 채우거나 편의성이 필요할 때 앞서 말한 90-10 원칙 같은 틀 안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지방을 감량할 때는 포만감을 극대화하는 완전식품 위주의 식단이 중요하고 쉐이커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관점을 180도 바꿔서 근육량 증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모하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 잉여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셨거나 체지방이 좀 많으신 분들은 현재 드시는 양, 즉 유지 칼로리나 약간 적게 먹어도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지는 그 신체 재구성, 바디 리컴포지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성장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칼로리 섭취가 따라와 줘야 됩니다. 연구들을 보면 불필요한 체지방 증가는 줄이면서 근육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약 360에서 480kcal 정도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제한하기도 해요. 다만 이건 평균적인 가이드고 사람마다 신진대사율이나 활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양은 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단백질 섭취량인데요.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 이런 데서는 보통 운동하는 사람 기준으로 체중 1kg당 1.4g에서 2.0g 사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근성장을 극대화하려면 1.6g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3.0g 이상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칼로리랑 단백질 목표량을 매일 꾸준히 음식으로만 채우는 거, 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매번 준비하는 것도 일이고 배는 부른데 억지로 먹어야 하는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증량을 시도할 때 입맛이 없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매일 닭가슴살, 쌀밥, 브로콜리 같은 소위 그 클린한 음식들만 대량으로 먹다 보면 감각 특정적 포만감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쉽게 말해서 같은 맛에 물리는 겁니다. 그럼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고 고역이 될 수 있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액체 형태의 칼로리, 즉 쉐이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쉐이크는 같은 칼로리의 고체 음식보다 포만감이 덜하고 위에서 머무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 없이 비교적 편하게 많은 양의 칼로리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단백질 파우더에 귀리, 견과류, 버터, 과일 이런 것들을 섞으면 몇 분 안에 그 600에서 1000kcal가 넘는 쉐이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음식으로 먹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 텐데 쉐이크는 아주 간편하죠. 특히 그 운동 직후에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는 흡수가 빨라서 근육 단백질 합성, MPS 속도를 높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쉐이크가 편하고 유용하다고 해서 식단의 기본이 되는 완전식품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귀리, 감자, 쌀 같은 완전식품의 복합탄수화물은 그 고강도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 이걸 꾸준히 공급해주고요. 운동으로 고갈된 글리코겐을 다시 채우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한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필수 미량 영양소들은 대부분 완전식품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완전식품의 풍부한 식이섬유, 요게 장 운동을 돕고 장내 미생물군 유전체의 건강을 지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적의 증량 전략은 클린 벌킹이나 더티 벌킹 같은 양극단의 선택이 아니고요. 액체 칼로리, 즉 쉐이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칼로리 섭취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동시에 완전식품을 통해서 건강과 운동 수행 능력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체지방을 감량할 때는 적은 칼로리로 높은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근육을 늘릴 때는 칼로리 섭취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칼로리당 포만감이 낮은 쉐이크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완전식품과 쉐이크는 모두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훌륭한 도구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육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 잉여 상태,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 요거는 필수적이지만 많은 양의 완전식품만으로는 목표량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쉐이크가 효과적인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운동 에너지 공급, 필수 미량 영양소 섭취, 장 건강을 위해서는 완전식품이 여전히 식단의 핵심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전략적으로 잘 조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지방 감량과 근육 증가라는 단기 목표에 맞춰서 완전식품과 쉐이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단 선택이 장기적인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는 시야를 넓혀서 영양소를 개별 성분이 아닌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양소를 생각할 때 단순히 성분 하나하나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완전식품 속 영양소라는 게 섬유질이나 지방 같은 다른 성분들과 함께 복잡한 구조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식품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이 구조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식품 매트릭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구조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방출되는 속도, 흡수되는 위치 같은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생리 효과를 조절하게 되죠. 반면에 보충제는 보통 흡수가 아주 빠른 자유 형태로 영양소를 제공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식품의 효과는 그 안에 있는 수천 가지 화합물들, 파이토케미컬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식품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식품 시너지의 좋은 예로 폴리페놀을 들 수 있어요. 가령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을 직접 먹으면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지만, 똑같은 폴리페놀을 추출해서 만든 보충제는 같은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메타 분석 결과가 있거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특정 성분 하나보다는 식품 전체를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유색 채소에 많은 카로티노이드나 브로콜리 같은 그 십자화과 채소에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좋은 화합물들도 원래 식품의 형태 그대로 그 매트릭스 안에서 섭취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건 더 중요해져요. 장 건강은 전신 건강의 핵심인데, 우리가 뭘 먹느냐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완전식품에서 얻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야 건강하고 다양한 그 장내 미생물군을 유지하는 그 주된 동력이 되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이 식이섬유를 발효시켜서 단세지방산 같은 아주 유익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세지방산은 장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의 식욕이나 기분, 면역 기능 같은 걸 조절하는 그 장뇌 축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 전달 역할을 해요. 반대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쉐이크 같은 걸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쉐이크 위주 식단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져서 장내의 미생물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면 미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날 수 있는 장내균총 불균형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 상태가 오래되면 몸 안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거나 여러 대사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완전식품만 챙기기 어려워서 보충제를 찾게 될 텐데요. 특히 단백질 보충제 시장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규제가 좀 느슨한 편이라서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야 돼요. 몇몇 독립적인 테스트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시중에 꽤 인기 있는 단백질 보충제 제품들에서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토양 자체가 오염된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나 유기농 인증 제품에서 오염도가 더 심각하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제조사들이 독점 블렌드라는 이름 뒤에 성분 함량을 숨기는 경우인데요. 이건 여러 성분을 섞어 놓고 총량만 표시하고 각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실제로는 저렴한 성분을 많이 넣고 효과 좋은 성분은 이름만 걸어놓는 식으로 원가를 절감하려는 의도일 수 있겠죠. 소비자는 라벨만 봐서는 유효한 용량의 활성 성분을 먹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 기관의 검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기관들은 제품의 금지 약물이나 오염 물질은 없는지, 라벨에 표시된 성분 함량이 정확한지 등을 까다롭게 검사하고 인증해 주거든요. 단백질 얘기가 나온 김에 고단백 식단에 대한 오랜 오해도 짚어볼게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나 뼈에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우려가 꽤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과학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고단백 식단이 신장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합 분석한 메타 분석들을 보면 신장 기능에 악영향이 없었고,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골밀도에 약간 보호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관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피츠버그 대학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하루 총 섭취 칼로리의 22%를 넘는 아주 많은 양의 단백질,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동맥경화반 현상과 관련된 특정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이 연구 결과가 단백질이 해롭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맹목적으로 단백질 섭취량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 환경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고단백 식단을 할 때 소화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이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는데, 이때 나오는 대사산물들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바라볼 때 좀 더 통합적인, 시스템적인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쉐이크 같은 보충제는 물론 근육량 유지 같은 특정 건강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 식품을 기반으로 하는 식단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 전체, 그리고 신진대사 조절이나 항산화 방어 시스템, 이런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 건강을 폭넓게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성분만 뽑아내서 만든 쉐이크에 너무 의존하고 복잡한 시스템 그 자체인 완전 식품 섭취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인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의 더 넓은 건강 생태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